해상법 제9-1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품 운송계약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운송주선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송 자체를 실행하는 영업이 아니라 송화인의 위탁을 받아서 자기의 이름으로 운송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운송에 대한 송화인과 운송인의 수급을 연결해주는 영업을 운송주선업이라고 하고, 자기의 명의로 물건 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운송주선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운송주선인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타인의 계산으로 자기의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또 물건 운송을 주선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물건 운송 주선이면 한정되고 여객 운송을 주선하는 자는 준위탁 매매인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물건 운송 주선을 인수하는 상인이지만 다른 종류의 영업의 겸업이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부수 운송 또는 이용 운송, 원수 운송과 같은 이들 기본 행위에 부수하여 필요 서류의 준비 등 비법률적인 사무의 위탁을 할 수가 있고, 또 상법 114조의 운송주선 아니지만 운송주선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질이 허용하는 한 운송주선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겠습니다.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 제6호에서는 복합운송주선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항공기, 철도 차량 또는 자동차 등 두 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복합운송주선인은 복합운송의 실무를 반영하여 그 범위를 확대 개편한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복합운송인이 상법상의 운송주선인인지 여부는 위탁자와 체결된 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요. 본문상의 주선이나 자기 계산에 의하여 복합운송주선인의 지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위탁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복합운송증권을 발행하는 등 처음부터 운송인이 될 의사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운송인의 지위를 갖게 되고, 복합운송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운송주선인으로서 화물 수령증만을 발행한 경우에는 운송주선인의 지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운송주선인이 운송인이 되는 경우는 제116조 제1항 제1문의 규정에 의한 운송주선인의 개입권을 행사하여 다른 사람의 물건을 운송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관련된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판 2007년 4월 26일 선고 2005-5058 사건입니다. 상법 제114조에서 정한 주선은 자기의 이름으로 타인의 계산 아래 법률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므로, 운송주선인은 자기의 이름으로 주선 행위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로 주선 행위를 하였다면 하주나 운송인의 대리인, 위탁자의 이름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운송주선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대판 2007년 4월 26일 2005-5058 사건에서는 해상운송주선인이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선화증권을 작성한 때에는 상법 제116조에서 정한 개입권을 행사했다고 볼 것이나, 해상운송주선인이 타인을 대리하여 위 타인 명의로 작성한 선화증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조에서 정한 개입권 행사의 적법 조건이 되는 운송주선인이 작성한 증권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대판 2007년 4월 27일 2007-49-3 사건에서는 운송주선인이 상법 제116조에 따라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 상환증을 작성하거나 같은 법 제119조 제2항에 따라 운송주선계약에서 운임의 액을 정한 경우에는 운송인으로서의 지위도 취득할 수 있지만, 운송주선인이 위 각 조항에 따라 운송인의 지위를 취득하지 않는 한 운송인의 대리인으로서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운송 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운송주선인의 지위에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또 대법원 2007년 4월 27일 선고 2007-4943 판결에서는요, 1. 물품 운송계약은 당사자의 일방에게 물품을 한 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서, 운송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를 부담하는 운송인은 운송 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운송을 인수한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확정된다. 한편 운송주선인은 자기의 명의로 물건 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자기의 이름으로 주선 행위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하주나 운송인의 대리인 또는 위탁자 이름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주선행위를 하였다면 운송주선인임에는 변함이 없다. 그런데 운송주선인이 상법 제116조에 따라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작성하거나 상법 제119조 제2항에 따라 운송주선계약에서 운임의 액을 정한 경우에는 운송인으로서의 지위도 취득할 수 있지만 운송주선인이 위 각 조항에 따라 운송인의 지위를 취득하지 않는 한 운송인의 대리인으로서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운송 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운송주선인의 지위에 있음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운송주선업자가 운송 의뢰인으로부터 운송 관련 업무를 의뢰받았다고 하더라도 운송을 의뢰받은 것인지 운송주선만을 의뢰받은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탐구하여 운송인의 지위를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확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우스 선화증권의 발행자 명의, 운임의 지급 형태 등 재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운송 주선업자가 운송 의뢰인으로부터 운송을 인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송 주선계약의 구조와 운송 주선인의 해상기업 주체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선행위의 법률관계 유형은 1. 위탁자는 운송주선인에게 수하인을 특정해서 운송계약을 체결할 것을 위탁하게 되고 운송주선인은 그 위탁계약의 이행으로서 타인의 계산하에 자기 명의로 운송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때 운송계약은 계품운송이라는 방식으로 체결하게 되고 운송주선인이 송화인이 되며 원송화인인 위탁자와 운송인 사이에는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생겨나지 아니합니다. 위탁자가 운송인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운송주선인으로부터 지명채권 양도 방식에 의하거나 화물상환증이나 선화증권의 양도에 의해 채권을 양도받아야 합니다. 실제 거래에 있어서는 운송주선인은 송화인이나 운송인의 대리인으로서 운송계약을 체결하기도 하고 또 위탁자의 이름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일도 많습니다. 위탁자가 화하는 의무에 의하여 은행의 신용을 얻기 위하여는 위탁자 자신을 송화인으로 하여 화물상환증이나 선화증권을 발행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인데 그러한 자가 실질적으로 운송주선인이면 변함이 없으므로 해석론상 그 성질이 허용하는 한 이러한 경우에도 운송주선인에 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운송주선의 법적 구조를 그림으로 보면 주선의 행위와 개입권 행사의 경우를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송화인과 운송주선인 사이에서 주선계약이 체결되면 운송주선인과 운송인 사이에서 계품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운송인은 여기에 따라서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게 되는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고요. 만약에 운송주선인이 개입권을 행사했을 경우에는 송화인과 운송주선인 사이에서 계품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여기에 따라서 운송주선인은 용성계약이나 계품운송계약을 운송인과 체결해서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도록 하는 이런 절차를 가지게 됩니다. 다음은 관련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판 1987년 10월 13일 85다카 1080 사건입니다. 운송주선인은 위탁자를 위하여 물건 운송의 주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송인과의 사이에 물건 운송 계약을 체결했을 때에는 상법 제123조 제104조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에 관한 통지를 해야 하고 이 경우에는 위탁자와의 내부 관계에 있어서는 운송주선인이 체결한 운송계약상의 권리 의무는 주선인에 의한 양도 등 특별한 이전 절차 없이도 위탁자에 귀속되는 것이지만 위탁자가 그 권리를 운송인에게 주장할 수 있기 위해서는 민법 제450조 내지 452조에 따른 채권 양도의 통지가 필요하고 다만 지시식이나 무기명식의 선화증권이 발행되어 있을 때에는 민법 제508조 제523조에 의하여 운송주선인이 이를 위탁자에게 배서 또는 교부함으로써 그러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또 대법원 1987년 10월 13일 선고 85다카 1080 사건인데요. 운송주선인은 자기의 이름으로 주선행위를 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이지만 화주나 운송인의 대리인이 되기도 하고 위탁자의 이름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운송주선인이면은 변함이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다음 개입권 행사의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운송주선인이 개입권을 행사하여 운송인의 지위를 얻는 경우 소규모 화물의 운송을 의뢰한 여러 명의 화주와 운송주선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여러 명의 화주에게 운송주선인이 운송인의 자격으로 하우스 선화증권을 발행하게 됩니다. 운송주선인은 송화인의 자격으로 이들 화물을 모두 모아서 선박회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선박회사가 마스터 선화증권을 발행하게 됩니다. 송화인과 운송주선인과 선박회사 간에 별개의 운송계약이 각각 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송화인과 운송주선인 간의 계약은 개품운송계약일 경우도 있고 운송주선인의 개입권의 행사일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의 1984년 해운법에서 말하는 무선박 운송인의 개념으로도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선화증권의 발행과 관련해서는 마스터 선화증권의 송화인 란에는 운송주선인 자신이 기재되고 수화인 란에는 운송주선인의 대리점이 기재가 됩니다. 최종 수화인은 하우스 선화증권을 가지고 운송주선인의 대리점에 가서 마스터 선화증권과 교환하게 됩니다. 교환한 마스터 선화증권을 선박회사에 제시하여 운송물을 수령하거나 운송주선인의 대리인이 마스터 선화증권으로 수령한 운송물을 하우스 선화증권으로 상환하게 됩니다. 개입권을 행사하는 운송주선인의 법적 지위는 계약운송인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는 것인데요. 선화증권 발행의 주체로서의 책임 또는 운송계약의 주체로서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운송주선인이 개입권을 행사하여 운송인의 지위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운송주선인이 선박 운항자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선주 책임제한 제도를 원용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의 내용에 따라 계약운송인으로서 책임을 지는데 운송계약은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그 내용을 정할 수 있으나 운송계약서에 제791조 내지 제816조에 의한 운송인의 개별적 책임제한 제도 등의 적용에 합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791조 내지 제816조의 규정은 계약이 운송인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을 규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당사자가 계약상 개별적 책임제한 제도를 편입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마스터 선화증권과 하우스 선화증권의 발행 관계를 보면요. 각각의 송화인이 운송주선인에게 운송을 의뢰하게 되면 하우스 선화증권을 발행하고 이 화물들을 전부 모아서 해상 운송인과의 사이에 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이때 운송인으로부터 운송주선인에게 마스터 선화증권이 발행됩니다. 다음 운송주선인의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주의 의무로는 운송주선계약은 위임계약이므로 운송주선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운송주선계약을 이행해야 합니다. 운송주선계약의 이행이라 하면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상관습상 인정되거나 또는 위탁자로부터 지시받은 업무를 포함하게 됩니다. 예컨대 제115조의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운송인이나 다른 운송주선인의 선택, 그 밖에 운송에 관한 주의 의무뿐만 아니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포함하게 됩니다. 손해 유형에서도 운송물의 멸실, 훼손, 연착으로 인한 손해에 한하지 않고 그 밖의 손해를 포함하게 됩니다. 손해배상액은 상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일반 원칙에 따르게 되는데 운송주선인은 원칙적으로 채무 불이행과 상당 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특별 손해는 운송주선인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제115조는 임의 규정이므로 운송주선인의 고의를 제외하고 당사자 간의 특약에 의하여 그 책임을 면제 또는 제한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불법행위 책임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115조는 운송주선인의 주선계약서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운송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동시에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됩니다. 위탁자는 운송주선인에 대하여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두 개의 청구권을 동시에 가지게 됩니다. 고가물에 대한 특칙과 관련해서 화폐, 유가증권, 기타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운송의 주선을 위탁함에 있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지 않으면 운송주선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위탁자는 고가물의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고가물에 상당한 보수의 지급을 면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방지하고 위탁자가 고가물을 명시하였더라면 운송주선인은 그 보관, 기타의 처리에 있어서 그에 상당한 주의를 하여 손해의 발생을 미리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지정가액 준수 의무와 관련해서는 위탁받은 운송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지정가액 준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지정가액은 송화인이 정한 운임을 얘기합니다. 송화인이 지정한 운임보다 고가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차액을 운송주선인이 부담하는 때에 한하여 송화인에게 운송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송화인이 지정가보다 저가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때는 그 차액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송화인의 이익으로 하게 됩니다. 다음 소멸시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운송주선계약에 의하여 운송주선인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서 상사채권 소멸시효는 5년이 원칙인데, 운송주선인의 채무불이행 채권에는 수화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게 됩니다. 증거가 인멸되기 쉽고 비록 증거가 보존된 경우에도 무수한 운송물을 다루는 운송주선인으로서는 오래 그 증거를 보존하기가 곤란하고, 또 운송물의 멸실훼손 연착 등은 운송인 또는 다른 운송주선인의 규책 사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이 됩니다. 1년의 단기 소멸시효 기간은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하여 이를 배제하거나 연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멸시효의 성질상 당사자의 합의로 그 기간을 단축할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시효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수화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의 이 일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운송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운송물을 인도한 날의 이 일부터 기산합니다. 수화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이라 함은 위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위탁자가 운송물의 수화인으로 지정한 자가 적법하게 운송물의 인도를 받은 날을 의미합니다. 운송주선인이 운송물을 운송인에게 인도한 날, 또는 운송주선인 또는 그 이행보조자가 운송계약상 수화인으로 된 경우에 이러한 자가 운송물을 수령한 날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1년 단기 소멸시효의 적용 요건으로는 운송주선인의 책임 발생 원인이 운송물의 멸실훼손 연착으로 인한 경우에 한하게 되고, 운송주선인이나 그 사용인이 악의가 아니어야 합니다.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되는 경우는 운송주선인의 책임이 운송물의 멸실훼손 연착 이외의 원인으로 발생하거나 운송주선인이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운송주선인의 책임은 일반 상사시효와 같이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이때 악의라 함은 적극적으로 운송물의 멸실훼손 연착을 초래하거나 은폐한 경우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이를 알면서 수화인에게 알리지 않고 인도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관련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판 1987년 6월 23일 86 다카 2107 사건입니다. 운송인이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훼손이나 일부 멸실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이를 수화인에게 인도한 경우는 악의에 해당한다. 당사자 사이에 해상 운송인이 책임에 관하여 제소기간을 약정하고 그 기간 연장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제소기간의 약정과 그 기간 연장에 관하여 상관수법이 확립되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러한 약정과 합의에 의하여 위 소멸시효에 관한 상법이나 민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또 대법원 2009년 8월 20일 선고 2008-58978 판결에서 특히 해상운송의 경우에는 구상법 제811조에서 운송인의 송화인 또는 수화인에 대한 채무는 운송인이 수화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등으로부터 1년 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하도록 하고, 이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으나 단축할 수는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육상운송의 경우에는 구상법 제147조 제121조에 따라 운송인의 책임은 수화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 이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고 볼 것인 점, 복합운송의 손해발생 구간이 육상운송 구간이 명백한 경우에도 해상운송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면 복합운송인이 그 구간에 대하여 하수급 운송인으로 하여금 운송하게 한 경우에 하수급 운송인과 복합운송인 사이에는 육상운송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것과 균형이 맞지 않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복합운송에서 손해발생 구간이 육상운송 구간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복합운송증권에서 정하고 있는 9개월의 제소기간은 강행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화인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운송인이 도착지에 도착한 후에는 운송주선계약상 수화인으로 된 자도 권리자가 되는데, 운송주선인은 이러한 수화인에 대하여도 운송주선계약상의 의무 및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음은 운송주선인의 권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보수청구권인데요. 당연히 상인이므로 당사자 간에 보수에 관한 특약이 없더라도 위탁자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선계약의 이행을 완료하였을 때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운송주선인이 운송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였을 때라고 봐야 합니다. 상법은 운송주선인의 보수청구권에 관하여 운송주선인이 운송물을 운송인에게 인도한 때는 즉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는 보수 청구권의 행사 시기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운송계약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운송물의 인도가 있더라도 운송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이상 운송주선인은 보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운송계약의 성립을 전제로 하지 않는 운송물의 인도는 운송주선계약의 이행에 따른 인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운송주선인이 보수를 청구하면 운송주선에 관한 계산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운송주선인이 도착지 운송주선인의 사무까지 인수한 경우에는 그 사무를 마쳤을 때 비로소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운송주선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운송주선인이 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을 때에는 인도 없이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운송주선계약에서 운임의 액을 정하는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한 운송주선인은 따로 보수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당사자가 보수를 포함하여 운임액을 확정하고 상호간 운임에 대한 특약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송주선인이 다수의 위탁자로부터 동일한 운송 노선에 관하여 운송을 위탁받고 자기 명의와 자기 계산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운임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확정 운임 운송주선계약과 동일하게 보아야 하므로 운송주선인은 위탁자에 대하여 별도의 보수 청구권을 갖지 못합니다. 이때 운송주선인이 위탁자의 계산, 그러나 자기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운송주선인이 받은 운임과 실제의 운임의 차액은 위탁자가 이득을 보는 것이므로 이러한 운송계약은 실제로 운송주선계약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운송주선인은 위탁자에 대하여 별도의 보수 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다음 비용 상환 청구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운송주선인이 주선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운송인에게 운임 기타 운송을 위한 비용을 지급한 때는 위탁자에 대하여 이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운송주선인은 주선계약의 이행에 관해 별도의 보수 청구권을 가지며 이 비용에서 이익을 얻을 수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치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운송주선인은 운송물에 관하여 수령할 보수, 운임 그 밖에 위탁자를 위한 채당금이나 선대금에 관하여서만 그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는 특별 상사 유치권을 가지게 됩니다. 운송주선인은 이 유치권을 위의 채권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 상사 유치권의 요건은 피담보채권과 유치목적물과의 관련을 요합니다. 유치목적물의 그 소유권의 소재에 여하 점유취득 원인이 상행위인지 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일반 상사 유치권과는 많은 차이가 있고 오히려 민사 유치권과 유사하지만 유치 목적물이 운송물로 한정된다는 점에서는 민사 유치권과 구별됩니다. 운송주선인의 보수 청구권은 운송물을 운송인에게 인도하였을 때 행사할 수 있으므로 보수 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운송주선인에게 유치권을 인정하는 것은 물건의 점유를 요건으로 하는 유치권과 모순되는 것 같지만 운송주선인은 운송인을 위하여 운송물을 간접 점유하고 있으므로 운송물의 처분권을 행사함으로써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일반 상사 유치권에 비하여 운송주선인의 특별 상사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제한한 이유는 위탁자와 운송주선인 간에는 원칙적으로 계속적 거래관계가 없다는 점과 수하인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수하인의 지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선계약에서 운송물의 수령인으로 지정된 자가 수하인인데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때는 수하인은 운송주선계약에 의하여 생긴 위탁자의 권리와 동일한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후 수하인이 그 인도를 청구한 때에는 수하인의 권리가 위탁자의 권리에 우선하게 됩니다.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때에는 운송주선인에 대하여 보수 기타의 비용과 채당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운송계약상의 수하인과 반드시 동일인일 필요는 없습니다. 운송계약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운송물의 공간적 이동과 계약 이행의 정도에 따라 마치 운송계약이 있어서의 운송인과 수하인과의 관계와 같이 직접 운송주선인과의 사이에 법률관계가 생기게 됩니다.
다음은 운송주선인의 개입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약정이 없으면 운송주선인은 직접 운송할 수 있는데요. 개입 금지의 특약만 없으면 됩니다. 위탁매매인의 개입권과 같이 운임에 관하여 시세가 있음을 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개입권은 형성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운송주선인의 위탁자에 대한 명시 또는 묵시의 단독 의사표시로 이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개입권을 행사하게 되면 개입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을 때 효력이 생기게 되고요. 개입은 운송주선인이 스스로 운송인으로서 운송재물을 부담하는 효력을 생기게 할 뿐이며 반드시 스스로 운송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개입의 유무를 위탁자가 판별할 수 없어 거래의 안전을 해할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운송주선인이 스스로 운송을 개시하고 위탁자가 그 사실을 안 때는 묵시의 개입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입을 한 경우에는 운송주선인은 운송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위탁자와 운송주선인 사이에는 새로이 운송계약상의 법률관계가 생겨 육상운송 또는 해상운송의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개입은 운송주선계약을 이행하는 한 방법에 불과하므로 위임관계가 종료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송주선인은 개입권을 행사하더라도 운송주선인으로서의 의무를 부담하는 동시에 운송주선인으로서의 권리도 가지고 있어 보수 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운송주선인이 스스로 운송인이 되는 것이므로 보수 청구권의 행사 시기는 운송물을 인도받았을 때가 아니라 현실로 운송을 개시하였을 때입니다. 위탁자가 개입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위탁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개입의 의사표시는 위탁자가 그 통지를 받은 때부터 당연히 그 효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운송주선인이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 상환증을 작성한 때에는 직접 운송하는 것으로 의제하게 됩니다. 운송주선인이 자기 명의로 화물 상환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개입을 한다는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또 그러한 운송증권의 유효성과 신용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상법은 화물 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으나 선화증권을 작성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합니다. 운송주선인이 발행하는 화물 상환증은 자기 명의로 발행한 경우에 한하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개입이 의제되지 않습니다. 운송주선인이 위탁자 또는 수하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운송주선인의 위탁자에 대한 채권은 보수 청구권과 비용 상환 청구권이며 그 시효기간의 기산점은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입니다. 다음은 순차 운송주선에 관한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순차 운송주선은 부분 운송주선, 하수 운송주선, 중개 운송주선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먼저 부분 운송주선은 수인의 운송주선인이 각 구간별로 독립하여 위탁자로부터 운송주선을 인수하는 경우입니다. 각 운송주선인과 위탁자 간의 개별적인 운송주선계약이 성립하므로 각 운송주선인 상호 간에는 아무런 법률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한편 하수 운송주선은 한 운송주선인이 전 구간의 운송주선을 위탁자로부터 인수하고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기의 명의와 자기의 계산으로 다른 운송주선인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입니다. 위탁자와의 관계에서 보면 최초의 운송주선인만이 주선계약의 당사자가 됩니다. 다른 운송주선인은 최초의 운송주선인의 이행보조자에 불과하므로 위탁자와는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갖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운송주선인 상호간 및 운송주선인과 위탁자와의 관계에서 새로운 법률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중개운송주선은 중개운송을 요하는 운송물에 관하여 제1의 운송주선인이 위탁자로부터 최초 구간의 운송주선을 인수하고 자기의 구간 이외의 구간에 대하여는 자기의 명의와 위탁자의 계산으로 제2 이하의 운송주선인과 운송주선을 할 것을 인수하는 등 운송주선인의 명의와 위탁자의 계산으로 하는 이러한 운송주선의 인수행위가 순차로 이루어져 최후에는 도착지의 운송주선인이 운송주선을 인수하는 경우에 제1의 운송주선인의 주선구간 이외의 운송주선을 얘기합니다. 제1의 운송주선인이 중간 운송주선인을 선임하는 것은 복위임에 해당하므로 제1의 운송주선인은 위탁자와의 사이에서 이에 관한 특약이 있든가 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협의의 순차 운송주선이라고 하고 중개지와 도착지의 운송주선인을 중간 운송주선인이라고 합니다. 협의의 순차 운송주선의 경우 제1의 운송주선인은
중간 운송 주선인의 선택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지고 전 구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닌 점에서 하수 운송 주선과 구별이 됩니다. 협의의 순창 운송 주선의 경우에는 운송 주선인 상호 간에 새로운 법률 문제가 발생하므로 제117조와 제118조에서 특별히 규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법률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자의 권리를 행사할 의무가 있는데요. 후자는 전자에 가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발송지 운송 주선인과 제1의 운송 주선인 또는 제1의 중간 운송 주선인과 제2의 운송 주선인 간에는 운송 주선 계약이 체결될 것이므로 이때 제1의 중간 운송 주선인은 수임인으로서 A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로서 위임 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러한 A, B 또 A, B 간에 B가 A의 권리를 행사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성관주의 의무를 구체화한 것입니다. 여기서 전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직접적인 전자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B의 권리 행사는 A의 대리인으로서 하는 것이지만 A의 수권을 요하지 않고 운송 주선계약에서 당연히 생기는 일종의 법정 대리라고 하겠습니다. 운송의 특수한 성질에서 후자에게 전자를 위한 법정 대리인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B의 이 의무는 법률상의 의무이기 때문에 B가 이 의무를 게을리하면 A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자, 전자의 권리의 취득이라는 것은 후자가 전자에 변제를 하였을 때는 전자의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데 이 경우 전자는 반드시 자기의 직접 전자임을 요하지 않습니다. 전자의 청구 금액이 명백한 이상 이것을 변제하는 것은 그자의 이익이 되면 되었지 불이익이 될 까닭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 후자는 변제에 의하여 전자의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승계 취득하는데 민법상 변제자 대비에 대한 특칙입니다. 따라서 전자의 채무자는 전자에 대항할 수 있었던 항변 사유로서 그 권리를 승계 취득한 후자에 대하여도 전부 대항할 수 있습니다. 또 운송 주선인이 운송인에게 변제를 한 때는 운송인의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민법상 변제자 대위에 대한 특칙인데 운송 주선인은 중간 운송 주선인을 말하며 운송인은 자기가 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전 구간의 운송인을 말합니다. 보통 중간 운송 주선인은 이전 구간의 운송인에게 운임, 비용 등을 지급하고 운송물을 수령하게 됩니다. 운송 주선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에게 변제를 하는 것은 당연한데 또 당연하고 또 그가 그 변제로 인하여 운송인의 권리를 취득한다는 것은 자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되어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상 제9-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